5월 2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취재편의점보다 먼저 댓글창을 채워주시고 계시는 애청자님들의 인사 말씀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님께서 취재편의점 안녕하세요. 비가 오던 한국은 햇님이 다시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맨해튼은 비도 바람도 없는 화창한 날씨입니다. 얼른 지선이 끝나고 내란 세력 척결로 대동단결하는 댓글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휴일도 반납하고 열일하고 계신 취재편의점을 멀리서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노복남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출첵입니다. 에고 오늘 댓글에 상처를 많이 받지 마시고 퀵배송 기다립니다. 취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나게 출발하셨습니다. 네, 댓글이 많이 와 있네요. 네. 자, 무엇보다 저희는 이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모두 3명이 사망하고 또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입을 모아서 사고 발생 당시 건물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커다란 흙먼지가 일어났고 먼지가 거친 뒤의 상황은 처참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톤짜리 서울시 봉고차 하나가 위에 찌그러져 있었고 낙석을 맞은 분들은 많이 다쳐서 구급차로 실려갔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펑 소리가 나서 가스 폭발인 줄 알았다 이렇게 놀란 시민들도 계시고 천둥 번개가 쳤었나 싶은 정도의 큰 소리가 났다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서소문 고가 주변을 최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지나갑니다. 제가 시사인 출연하고 홍사훈 쇼 출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서대문 이 고가 원래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가 길이 막히고 또 한쪽은 또 건너가는 그게 막혀서 돌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나 가슴이 끔찍합니다. 시민분들께서 이게 그냥 오후 2시 반이었기 망정이었지 안 그랬으면 특히 점심시간이었다면 정말 대형 사회적 참사가 날 뻔했었다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치신 분들도 얼른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취재편의점도 사건 발생 직후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서소문 고가 사고 발생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최초 치마가 발생돼서 안전점검 진단 중 공개된 거로 지금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사항은 총 6명이 되겠고요.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3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 3분의 조속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고가도로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시 30분쯤에 어마어마한 굉음하고 흙먼지가 났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흙먼지가 들어올까봐 안에 들어가서 직감적으로 대형 사고가 터졌구나는 걸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현장에 가서 사진 한 컷만 찍고 사람들이 빨리는 걸로 추정이 됐죠. 2시 반이 아니라 12시나 12시 반쯤에 이게 사고가 났으면은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붕괴 사고는 오후 2시 33분쯤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3명은 6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고요. 이 공사를 담당했던 수석 엔지니어링 감리단장 그리고 현장 관리소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전해집니다. 교량 아래서 발견된 50대 남성 김모 씨 등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중상이고요. 2명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시설본부 관계자 2명 그리고 서대문 주민센터 관계자 1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7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안전 점검 중에 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고가 철거 현장에서 최초 침하 내려 주저앉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안전점검 진단 중에 붕괴가 돼버린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히고 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께 안타까움을 표하고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사고 직후 서울시장 후보들은 모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모든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희생된 3분께 명복을 빈다며 부상자 3분의 빠른 회복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조속히 수습돼서 시민들의 일상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히고 공사 관계자와 서울시가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직 시장이기도 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책임론을 묻는 기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고 경위만 보고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문가들과 분석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함부로 예단하기 곤란하다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사고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있었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참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 사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관계자들과 관계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히고 추후에 이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토록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서대문 고가는 1966년 준공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노후 고가 도로입니다. 안전 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빠르게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제기가 됐던 것이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들어온 소식은 이 정도인데요. 아마도 이후에 이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엇보다 침하 발생 직후에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위해서 감리단장 등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하던 중에 이렇게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그야말로 정말 노후화돼서 그렇다면 조금 더 일찍 이 철거 작업을 시작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좀 더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더 추가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섭니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 지휘권 조기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어제 국무회의와 그리고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전체 회의 여기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전시작전권 회수와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 에이펙 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직설 확법으로 그 핵잠 건조 우리도 좀 이게 필요하다라는 지지를 실제로 끌어내서 당시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보수 유권자들로부터요. 박정희도 하지 못한 일을 이재명이 해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관련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극찬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2030년대 중반까지 첫 번째 핵잠을 국내에서 진수하고 2030년 후반 때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핵잠 기본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현장에서 안 장관은 전자권 회수와 관련해서 내일 전자권이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문제가 크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우리가 미측으로부터 전자권을 회수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만큼 국방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존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자권 회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와 미측 간에 살짝 견해차가 있는 것이 지난번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늦어도 2028년 그리고 미측은 2029년 상반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견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자권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자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이 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이 전자권을 주는 것이 본인들의 대중국 전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쩌면 이런 점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뜸을 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 따라서 전자권 전환의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국무라인 또 국방라인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사실상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뉴 네오콘으로부터 둘러싸여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또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리의 국익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을 때 전자권을 확실히 가져오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전작권 회수가 한미동맹을 오히려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AI 시대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단순히 병력의 숫자 우위가 아니라 AI와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스마트 강군 도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이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성이 확인된 드론, 그죠? AI 전력 확대에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국방부에 주문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직후에 3,000톤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을 방문해서 향후 핵잠을 실제 운용하게 될 주역은 바로 신체호함 승조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핵잠 개발 사업의 명칭을 장보고 N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무엇입니까? 장보고함. 이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국방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핵잠 개발과 획득을 위한 5가지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1번, 핵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사용된다. 2번, 대한민국 안에서 핵잠을 개발하고 또 건조한다. 3번, 우리 원자로 우리 선박 기술을 활용해서 건조한다. 4번, 건조부터 해체까지 안전하게 관리한다. 5번,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안규백 장관이 하나씩 설명을 했는데요. 1번함 목표를 2030년대 중반으로 잡은 것은 미국과의 협상이 1, 2년 안에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을 하면 이르면 이 시기에 2030년에는 선도함 진수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을 향한 우리들의 항해. 이것은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꿈꾸었던 상황인데요. 자주국방의 꿈을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때에 실현하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하늘에서 뭐라 하실까요? 이야, 기분 좋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에요. 저는 여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여기에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5월 10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 바로 여 동네에서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가 뭐 간단치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이사하고 여기에다가 집무실을 또 조금 리모델링하고 아무래도 경호시설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뭐 다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네.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뭐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11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비서실을 또 이전하는데 집기 같은 것들도 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집기들을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필요한 소요 자산을 취급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건물은 10년밖에 안 됐지만 이거 20년이 돼가지고 좀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경호용 이런 방탄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으로 기재부에서 보내왔고 그 다음에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공관을 한남동 그 공관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 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직접 기자회견하는 장면 가운데 일부입니다. 용산에 내가 텐트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왜 그렇게까지 하지? 제가 최근에 만난 청와대 당국자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청와대 경내에서 일을 하니까요. 뭐 저희들은 춘추관에 있기 때문에 경내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들어오려고 했을까? 무속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당국자들이 웃으면서 기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이 관저 이전 당시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특히 누가 이것을 핸들링한 건지,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비용으로 출연을 한 건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팀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행안부 예산으로 관저 공사 비용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권창영 특검팀은 파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같은 정황은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기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특검팀은 이 장관을 조사한 뒤에 윗선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2일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하면서 구속영장에 이 전 장관의 관여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2년 관저 이전 비용이 처음 정한 예산을 초과하자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돈을 도대체 어디서 땡겨 쓸 거냐 이 예산 마련 방안을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예산으로 우선 비용을 충당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지시자가 누구? 김대기 비서실장. 이 과정에서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예산으로 관저 공사비를 충당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인데요. 이후에 이 전 장관은 청사관리본부에 대통령실에 적극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용산 한남동에 관저 이전 빨리 진행을 해라는 것이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의 청사관리본부 이렇게 순서로 사실상 예산 전용 지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팀은 행안부 담당 공무원들이 이 예산 전용에 반발을 했는데 이때 이 전 장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예산 전용이어서 나중에 직권남용 혐의로 우리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이거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야 그거 하라면 해.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검팀은 행안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예산 전용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내부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보낸 예산 전용 협조 공문 이런 등등의 것들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윗선에서는 비서실장과 이상민 장관이 소통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서관들 그리고 행정관들이 행안부 실무 직원들에게 이른바 예산 마련 압박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실의 지시로 야 그거 빨리 해서 예산 땡겨서 빨리빨리 공사해 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28억 원의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은 21g의 관저 공사 견적에 맞춘 결과다라는 것인데요.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21g이 관저공사에 들어가면서 12억 원의 1차 계약 그리고 2차 계약은 21g이 낸 공사 견적은 41억 원 가량이었다는 겁니다. 견적 대비 부족한 금액인 28억 원 상당을 마련해서 2차 계약 방식으로 21g의
돈을 주려고 지급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것이 특검팀의 의심인데요. 당시 행안부 예산 여건상 실제 전용을 통해서 마련된 돈은 한 20억 정도 수준인 걸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특검팀 수사는 이상민 전 장관을 넘어서 윗선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김대기 전 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예산 전용을 부탁한 배경에 바로 내란 속에 윤석열 부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보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서 취임 직후 관저 이전에 윤 씨 부부가 얼마나 개입을 했던 것인지 그 정황과 단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검 수사 결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취재해보고 또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다겠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치고 자기 부모가 죽고 국가폭력 피해 직접 당해본 사람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됩니까? 이건 또 다른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이 혹시 답이 된다면 이제 본인에게 사퇴도 촉구하고 했습니다마는 보다 강력한 처벌,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지금 5.18 특별법에 처벌법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서 이게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만원, 전두환, 해고록 최종 대부분은 승소했습니다마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번에 시행되는 정부와 정치권, 특히 국회의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스타벅스 탱크데이 그리고 책상 탁 이벤트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죠. 저희들도 어제 실시간으로 현장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렸는데요. 회견 직후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즉각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강도 높은 대응, 5.18 관련해서 역사 왜곡, 사자 명예훼손을 했을 때 이거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나 황당하다. 대국민 사과라는데 알맹이도 없고 진정성도 없다. 예상했던 대로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에서 특정 목적을 갖고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과하는 자세로 보이지도 않고 또 정용진 회장이 광주 5.18 국립묘지 영령들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 뒤 내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용진 회장이 언제 광주 5.18 민주묘역에 갈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는데요. 실제로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영부영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르죠. 이렇게 여론이 빗발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서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현재로서는 미지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세계그룹이 밝힌 내용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일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입증할 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휴대폰 제출을 해당 임직원들이 거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찰 조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다면 신세계에 대한 압수수색도 피할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들이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마케팅은 총 4단계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이렇게 보고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 탱크데이 표현이 5.18에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 기업의 이제 보고 라인을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5.18에 탱크데이 하는 거 문제 있는데요 라는 역사 인식과 최소한의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자체가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반사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라인에 있을 수 있을까? 저로서는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집단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걸러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이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런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세계 그룹 내부가 뭐 이렇게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런 말조차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를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문제를 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시키는 기제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한 직을 내려놓고 이 문제의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마치 극우를 옹호하는 이것도 또 하나의 다른 생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역사의 왜곡과 역사인식의 그릇된 점을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스벅 선물 카드에 대해서 내달부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기자로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했나?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윤리 경영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지 특히 결국 사고는 오너가 치고 수습은 사원들이 하는 전형적인 재벌 경영의 그릇된 관행이 되풀이된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왜 기자들의 질문은 부서장급으로 내려와서 했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